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보타코의 보험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문케어가 부작용을 인정하고 뇌 MRI 혜택을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 신흥국 투자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로금리가 갖고 오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유럽 펀드가 예상외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케어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뇌 MRI 관련해서 건강보장 혜택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걸 늘릴 때 어느 정도를 예상을 했냐면 한 1600억 정도 지출이 늘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진행을 하고 지켜보니까 무려 2700억에서 800억 가까이 관련 지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인식을 하고 결국은 환자 부담을 다시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 실제 이 건강보장 혜택을 늘릴 때 어떻게 했냐면은 신경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으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강화하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노인 외래 정액재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을 이용할 때 이제 진료비가 15,000원 이상 나오면 30%만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나와서 줄이기로 했습니다. 무튼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때 적자 규모가 1788억이었는데 올해는 예상 적자 규모가 현재 3조 2천억이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작용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정 문제가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어떤 재정이든 간에 적절하게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 혜택을 넓히는 과정에서 실손의료보험에도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관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년에 중국 베트남 어떨까요? 사실 올해 되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중국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실제 이제 작년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신흥국 지수가 연초 이후에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거의 29%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2배 가까이 앞질러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빛이 발했다는 얘기인데 내년엔 기대를 해도 좀 되겠다. 기대 이유는 당연히 요번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풀려서 그것들이 이제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달러가 강세에서 조금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달러화가 연말에 좀 이제 강세가 누그러지면서 신흥국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업상 이제 좀 요번에 이제 스몰딜이 어느 정도 타결된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펼쳐지면서 중국 시장도 기대가 될 거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좀 기대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로 보면은 자금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베트남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변액보험의 펀드 같은 것들을 신흥국 시장이나 베트남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권유를 해드렸는데 물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만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무튼 베트남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투자 이유를 삼았었는데 실제 베트남이 이제 상장자 주식을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게 했지만 이거를 승인을 받게 했던 부분들이
자금의 이제 수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완화가 되면서 수급이 개선이 되면 시장에 좋은 호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베트남 증시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이제 제로금리 제로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돈을 맡기는데 비용을 내야 됩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금융시장의 어려움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라는 이제 캐시리스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캐시리스를 요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금리가 와서 이러한 낮은 금리 상황에서 현금이라는 것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떠한 부작용들이 결국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국내 총생산 대비 현금 유통 비중을 보면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 유럽의 일부 선진국들, 특히 이제 화폐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나라부터 해서 지금 거의 화폐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통 비중이 낮죠. 앞으로 분명히 현금이 사라질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칭다오에 갔다 왔는데, 칭다오나 이제 중국을 가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페이 시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세뱃돈을 우리가 이제 주고받을 때 이 실제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고 다 이제 이런 QR코드를 갖고 주고받거든요. 정말 이 노인분들이 고구마를 파는데 현금을 전혀 쓰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다 갖다 찍으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 가보신 분들도 아는데 완전 재래시장에 갔는데 또 벼룩시장에 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물품들을 팝니다.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 원, 몇천 원짜리를 파는데 목에 QR코드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찍기만 하면 되고요. 손톱 소지 같은 거 할 때도 집으로 다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현금이란 건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굉장히 뒤처져 있는데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신용 결제를 할 수 있게 이번에 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쿠팡 같은 거에서 결제를 할 때 카드 번호 같은 거 전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매 결정만 하면 바로 결제로 넘어가죠. 정말 이러한 것들이 나쁜 쪽에서 보면 이제 소비를 굉장히 과도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결제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비자한테는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현금 거래나 보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현금 없는 사회가 계속적으로 펼쳐질 거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아예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장려해가지고요,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을 때 막 캐시백을 10% 추가 5% 막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일본은 아시다시피 소비세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금 없는 거래를 할 때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제 부작용이 또 부작용을 만들어내죠. 물론 이러한 부작용들은 넘어서야 될 것이지 이것 때문에 제도를 그쪽으로 갖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첫째 굉장히 큰 재앙이 되겠죠. 예, 실제 이러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노년층, 모바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불편한 어떤 현실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앞서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에서처럼 이게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국가가 장려하고 주변에서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피냐에 따라서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누구나 이 페이를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드 얘기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유로 펀드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유로존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고, 어제
제가 그 방송으로 깜빡하고 얘기를 못했는데 그 글로 남겨놨듯이 내년에 유럽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상승한 상태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올해도 보게 되면 중국 펀드는요 가장 빠른 속도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넘게 5% 가까이 수익을 내 가지고 뭐 앞서 말씀드린 베트남, 뭐 브라질, 인도, 일본 대비해서도 거의 3위 정도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펀드 중에서는요. 그런데 어, 실제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낸 그 바탕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펀드들은 좋지 않은 성적을 낸 거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펀드를 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금력이죠. 내가 이 펀드를 얼마나 보유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좋다라고 해서 뭐 베트남에 몰빵을 했다라면 지금 좋지 않은 수익을 만들어냈겠죠. 하지만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펀드가 올라온다라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펀드 투자할 때. 그래서 이러한 좀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이 자금의 어떠한 그 성격들이 되도록이면 펀드에 들어갈 때는 특히 신흥국 같은 곳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분산 투자라는 것이죠. 예, 결국 뭐 중국, 베트남,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분산 투자, 미국 그리고 국내 이렇게 펀드에 투자를 했다라면 우리가 그 올라오는 시기에 잘 맞춰서 환매를 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분산 투자에 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수익도 추가적으로 잘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중국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나 유럽 펀드에서 말씀드렸을 때처럼 결과적으로는 결국 분산 투자가 답이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가 답이다. 여기서 장기 투자는 무조건 긴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상치 않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두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 저는 펀드 투자할 때 특히 전리시 펀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라면 보타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